padam, padam, padam. Il arrive en courant derrière mo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바담바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30분 늦게 시작을 합니다. 제6회 바담바담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하는 바른 이야기, 오늘도 야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30분이 늦춰질지 이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앞서 공지 드렸다시피 오늘 8시 반부터 오늘 또 1시간 가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회 때 저희가 오늘의 게스트로 소개를 해드렸던 김동철 원내대표님은 오늘 일정이 좀 맞지가 않아서 그것보다 더 급한 주제를 오늘 다루자라고 해서 저희가 급히 오늘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 6회인데 벌써 특집이 2번째예요. 네. 특집만. 그러니까 보통 뭐 5번 할 때마다 특집 한 번씩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특집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때그때 새로운 주제로,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로 특집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다루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천천히 가십시오. 네, 오시기 전까지 다른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먼저 오늘 패널이신데 오늘 게스트는 아니십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 패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연예인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우리 김병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처음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 팟캐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고 당시에 있었던 분들 기억해 보니까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님이 당시 바른정당 사무총장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좀 지나갔고요. 그 당시 팟캐스트에 처음 손님으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었거든요. 당시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했는데 또 오늘 갑자기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스타급 시사평론가님답게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도 술술 나오시죠? 네, 곧 이렇게 되실 거예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불과 1년이에요. 네. 종편 생활을 한 몇 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무슨 주제가 나와도 10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김 의원님 한번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아유, 아닙니다. 무슨 분은 10분 할 수 있어야 돼. 네, 다음에 또 가상화폐 또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 걱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김병민 시사평론가의 방송을 몇 번 봤어요. 정말 이게 달변의 시고 엄청 빠르시더라고. 아닙니다. 네, 근데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엄청 빠르잖아요. 이 두 분의 오늘 진짜 수다맨의 오늘 배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이 우리 방송량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좀 빠듯하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이벤트로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 입고 있는 정품 잠바. 정품 잠바. 오늘 가장 멋진 댓글 하나 선정해서 준다고 해요. 이거를? 네. 그러면 그거 당에서 얻으면 되지 또 하나 또 그거야. 최고위원이 그것도 못해? 멋진 댓글? 이 끈떨어진 최고위원이라 소개를 해주시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 MC 자리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지금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소개가 훅 들어왔어요, 옆에서. 우리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셨고요. 네, 여러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또 스타 변호사로도 많은 팬클럽을 가지고 계신 그렇습니까?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예, 장진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서 마이크 달면서 들어보니까 몰랐는데 땜빵이었군요. 아닙니다. 김동철 우리 원내대표님 땜빵이 땜빵이 아니고요. 그냥 그 지난주에 안내가 잘못 나갔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안내가 잘못 나갔을 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다루는 주제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먼저 다루자라는 그런 이해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먼저 소개를 드리죠. 네. 여러분 모시게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이준석 위원장. 오늘은 시간이 8시 반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 체제가 들어가서 방송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상 전혀 뭐 규제가 없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서는 우리 이준석 위원장을 6월 13일까지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 대신인지 아마 권성주 위원장을 방송에서 제가 하던 방송도 좀 보게 될 텐데 가차 없이 비판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금방 잘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리 못 잡게 하려고. 금방 잘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런 걸 겐세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윤석 위원장이 출연하고 있었던 방송의 작가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빈자리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다는 거. 네. 조기에 해결하십시오. 2주 동안에 폭탄 문자로 뭐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십시오. 네, 우리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죠. 네,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 편에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회차 출연입니다. 네, 우리 전 국민의당 대학생위원장인 김혜빈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네. 네, 뭐 준비된 멘트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까 받았는데 바른미래당 청년들이 그 주변이 보니까 바담바담이 좀 애당심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노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방송이 재미없으면 진행자 때문이야. 물러나겠습니다. 너무 다 빨리 비판 댓글을 올리십시오. 보면은. 저한테로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댓글 부탁드려요. 보시다가 좀 약하다, 좀 세게 했으면 좋겠다, 노잼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혹시 대변인님이 네. 추미화도 쓰실 수 있으니까 모든 죄는 제가 다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래서 분위기 띄우겠다 표창원 의원이 춤추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춤추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옷을 벗으세요. 옷을. 안 그래도 지금 좀 더워요. 여기 올라가서 좀 벗으세요. 아, 올라가서. 지금 되게 다 어른 거 알죠? 그만 들었는지 뭐라고 반응해줘야 되나 이렇게. 요새 여성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요새가 아니라 원래 안 돼요. 남자한테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보면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사과하십시오. 미투 선언하든가.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를. 바른미래당의 미투 법률 지원 단장 장진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저런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로 이제. 예. 그렇죠. 아,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결정해졌죠? 네, 오늘 아. 바른미래당의 미투 지원단 그리고 미투 법률 지원단 이게 공식적으로 출범했고요. 제가 이제 그 단장을 맡기로 뒤집어 썼습니다. 아, 뒤집어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아, 떠밀려서 했습니다. 그 법률 지원단이라는 거는 몇 분 정도가 소속해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 20명 정도, 네. 우리 바른미래당 소속에 네. 20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뭐 남성 변호사들이 근데 좀 더 많아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죠? 네. 여성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네. 남성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당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이 미투 운동을 정략적으로 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그 2차 피해, 그러니까 이제 미투 피해자들이 뭔가 이렇게 밝혀도 너 그러면 명예훼손을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이제 협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에 위축돼 갖고 이제 실제로 발표를 못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요. 저희 주변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리고 이제 제보자 보호를 위한 그런 법률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패널분들 소개가 안 끝난 상태에서 미투에 대해서 얘기가 길게 나왔는데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에 대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가장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피해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가능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가 빠지고 있는 오늘 마찬가지로 2회째 출연을 하신 우리 임승호 전 바른정당 청년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청년대변인 임승호입니다. 아까 바담바담이 좀 노잼 방송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혜빈 씨와 저가 약간 20대의 신선한 개그 코드를 좀 여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신선한 20대 개그 코드가 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저기 우리 장진영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장진영 의원에게 나경원이란 어떤 존재냐는 저런 게 막 들어오는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생각할 기회를 좀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얘기하시죠. 네.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미투 법률 지원단 이건 다른 당에서는 아직까지 없죠. 이렇게. 그럼요. 없죠.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당 주요 정당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 더불어만지당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올 정도로 여기에 실용실환이 있어요.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건 더듬어민주당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유사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정품 더듬어 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도 쓰고 있더라고 그거.
더듬어 민주당 아주 탁월한 그 워딩이었는데 치고 빠집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은 당사자예요 지금. 자해 당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죠. 추미애 대표가 미투가 처음 그 서검사가 밝힌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침묵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성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야 그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바로 안희정 지사 사건이 터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위치고 자한당이 할 수 있겠어요? 자한당은 뭐 지금 안 나올 뿐이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자한당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데 홍준표 대표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식구들 중에 한 명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봅니다.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부자들이시고 저는 이제 외부자로 와서 오늘 사실 제가 와달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던 거는 좀 바른미래당이 쓴소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왔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전해드리면 실질적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정치적 정략적인 접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국회 차원에서 이 피해자들의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정치적 정략적인 접근은 맞습니다.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지원단이 혹시라도 뭐 그렇게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왜 그럼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느냐라는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제 자한당과 민주당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라도 나섰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2012년 때 공천할 때 가까이서 이제 보니까 공천을 앞두고는 이런 제보들이 아마 무수히 쏟아질 겁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 우리가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을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 진짜 사람을 하나씩 세세히 판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이 터질 텐데 그럼 이게 밖에 불거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마 원칙이 서 있어야지 그때 가서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 봐요. 반대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사람 필터링하는 거는 아무리 기준을 세운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피해자의 어떤 제보나 이런 게 있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 당의 결국 전술이라는 거는 뭐 공천에 대해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안희정 지사 사건을 보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뉴스 방송이 딱 터지고 1시간이 지나자마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해명을 듣지도 않고 바로 출당 제명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기준을 나머지 똑같은 정치인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수마까지 찍히는 건데 저는 바른미래당이 해야 될 지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책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제도적 기준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본인의 소명 없이 제명이라는 단계로 간 거. 어차피 그 다음날 안희정 지사는 사퇴했잖아요. 지사직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사퇴할 거인데 그 전에 이거 한 거는 정치적 판단이고 그건 과거 2012년에 김용민 씨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봐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앞으로 김병인 교수 말한 것처럼 계속 민주당이 적용할 원칙이냐. 그 부분도 저는 아마 앞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민주당이? 앞으로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하겠다,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이게 원칙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뭐 전례가 만들어져 버린 건데 그게 발생하고 나서 뭐 TF를 강화하겠다 뭐 그런 지금 대책만 내놓고 있고 사실 오늘 2018년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의 필승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워낙 지금 이 선거하고 이게 엮여가지고 이 미투 문제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를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우리 장진정 전 최고위원께서 법률지원단장까지 맡으셨다고 하니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김병민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정략적으로 막 활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뭐 저희가 가장 처음에 이 프레임을 잡긴 했습니다. 더듬어 민주당으로.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 쓰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고 막 너무 공격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오히려 논평을 내고 뭘 할 때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그 법률안을 만들었고 실질적인 그렇죠 피해자 보호와 추가적인 사고가 안 나기 위한 활동들에 우리는 중심을 잡았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이게 정략적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거의 지금 여가 활동 중인 것 같아요. 여가 활동부. 근데 저는 그거는 여성가족부 탓하고 싶지 않은 게요. 여성가족부가 솔직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탁현민 씨 탁현민 사건 떴을 때 거기 이제 정현백 장관이 가가지고 대통령께 사실상 건의를 드렸잖아요. 근데 묵살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탁현민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번 청와대에서 나가기 전까지 나는 어떤 다른 해명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여가부 장관이 나름 장관이 마음 먹고 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에도 저기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아무 실권이 없는 부처구나. 자기들 내부 봤을 때는 아 우리가 말하면 뭐든지 안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참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여성가족부 장관님까지도 지금 뭔가 루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당당하지. 루머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성추행 사건을 이렇게 은폐했다. 은폐했다. 네, 뭐 그런 루머가 있는데 뭐 뿐만 아니라 정현백 장관은 지금 뭐 교체 대상 1순위다라는 얘기까지가 돌고 있죠. 저는 근데 이 상황에서 여성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여성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실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전례가 저는 할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왜요? 장관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장관하면 안 되죠.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의지로 가야 되는데 기대가 안 되네요. 제대로 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이제 주무부처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안희정 전 지사께서 내일 입장 발표를 하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당초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의 이제 정치 활동의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석연찮은 대목들을 갖고 있죠. 당연히 정계 은퇴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얘기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해명할 건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안 지사의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인 피해자가 고소에 들어갔고 여기서 유익에 의한 간음죄로 만약에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징역을 모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충청남도에서 밝혔던 거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표현을 썼다가 안희정 전 지사가 SNS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들은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책임을 고스란히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사법적 처리를 면하지 못할 텐데 그렇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다툼의 여지를 가져가면 이것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빠져나갈 이 구멍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가지고 끌고 가는 순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 목소리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아까 글이 많았는데. 자, 제일 좋은 질문이나 댓글에는 걸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옷을 걸죠. 얼마 동안 입으셨? 얼마 동안 입으셨습니까? 오늘 1시간 입었어요, 1시간. 1시간이면 우리 스타 변호사님. 색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빨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나는 것이에요. 1시간 동안에 이게 어때? 근데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잘하려면은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내가 입었으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야. 이런 과대망상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입은 거지만 입어줘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입은 거니까 가치가 올라갔어.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아 그럼요. 멋집니다. 역시. 옷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패딩 빨아서 반납했나요? 확인이 안 되죠. 그걸 뭐 우리한테 물어보고요. 확인이 안 되고 다른 우리가 원래당에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간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박영선 의원이 이거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갑자기 빨아서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근데 별로 안 믿기는 게 뭐 강경화 장관도 옛날에 뭐야 그 딸 미국 국적 회복한다 그랬고 그 한국 국적 회복한다 그랬고 그렇죠. 장관들 다 부동산 판다 그랬더니 내라도 안 팔린다 그러고 뭐 이 소리니까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 드릴 겁니다. 진짜 빨아서. 근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내일 발표는 저는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페이스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 사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다음 대선이 유승민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대결로 갔으면 저는 대선의 새로운 한 역사를 끊는 깨끗한 대선이 한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제 자신 또한 좀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러한 정치인을 믿었다는 게. 그래서 좀 약간 정치에 대한 불신까지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와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바람적이다. 네, 그 주변에 보더라도.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주변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이 되게 다 충격이에요.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정치권 안에서 믿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또 보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진짜 이게 나라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뭐 청년 관련해서 여성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에서도 막 50% 공천 이런 거 더 지급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는 쪽으로 좀 앞으로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공천 기준이 발표가 됐죠. 성범죄 연루돼서 기소만 돼도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배제하겠다. 맞습니다. 의혹 제기가 있어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안희정 지사께서 이제 전 지사가 됐죠. 안희정 전 지사께서 뭐라고 하신들 어쨌든 이제 그거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합의가 있든 뭐든 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아니죠,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그 김지은 씨잖아요.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강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동의를 안 했는데 했다. 동의 없이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지은 그거는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주변에서 그게 합의된 거였다라고 얘기한 거는 비서실이 얘기를 했는데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지은 씨가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잘 보면 피해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수로 얘기했어요. 복수.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듣지만은 민주당 쪽에 이제 제 아는 사람들 또는 그쪽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뭐냐면 이 사건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약간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걸 흘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실관계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언론은 조심하고 그걸 보도하지 않겠지만은 자꾸 뭔가 흘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러려는 아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배경이라든가 내막 이런 거에 대한 일명 지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사실은 이렇다고 이런 식의 자꾸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언론은. 그거야말로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거야말로 그거를 본인이 직접 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용감한 그 폭로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낯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기를 낸 분들의 상처가 2차 피해 앞에 계속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는 또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다른 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선거 정확히 며칠 남았다고요? 98일이죠? 네, 이제 98일 남았습니다. 정확히 이제 98일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당이 지금 일부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어떻나요? 지금 우리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워낙 저희 당에 대해서 애당심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자 한번 우리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한국갤럽이랑 리얼미터 쪽인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이전에 1월 4주차에 17% 정도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8% 정도를 기록했고 갤럽에서요? 네, 상대적으로 좀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1월 4주에 12.6%를 기록했다가 가장 최근 조사에서 6.8%로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 다 궁금해하실 거라 우리 시사평론가님, 우리 전문가이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기관의 속된 말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갤럽이랑 리얼미터의 갤럽이랑 리얼미터랑 속설은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전문가께서 댓글로 약간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래요? 네, 열심히 기운 차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 한국갤럽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본사까지 항의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게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간의 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론조사 전화, 응답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왜 바른미래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층이 굉장히 정해져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낮은 응답률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통적인 정당 두 정당으로 보게 됐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기대했던 거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 국민의당 비례대표에 표를 던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도층일 텐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인 수치가 다 잡히지 않을 확률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쉽게 맹신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국민의당 여론조사 결과들을 국민의당 사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분석했던 사람이 날 거예요. 아마 보면. 왜냐하면 실제로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랑 붙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때 참 희한한 경향성이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있었으니까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표를 매일 받아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이제 거의 그땐 저희가 굉장히 박빙지역으로 분류돼가지고 계속 매일 조사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랑 안철수 대표랑 32대 31, 31대 32, 32대 33 이렇게 가다가 선거 3일 앞두고 갑자기 5%씩 뛰어 안철수 지지율이. 그러니까 무당층을 불렸던 사람들이 다 거기 붙더라 갑자기. 결국엔 마지막까지 무당층을 불리던 사람들이, 내가 아까 김병민 교수 분석에서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당성이 강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제 무당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막판에 양쪽 정당에 실망했을 때 확 쏠리는 경향성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제가 선거 막판 3일 동안 진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두 정당이 통합하면서 기대했던 거는 엄청난 지지율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지지율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주자들이 그래, 저기에 가서 내가 후보로 뛰면 당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갖고 올 텐데, 지지율이 여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계속 한 자릿수가 나오게 되면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쉽게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에 나가서 출마를 통해 치르는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럼 이 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넣고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 15% 이상의 득표를 거둬야지만 선관위로부터 보존을 받게 되는데, 이게 15% 이상 득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미래당의 가치가 좋다고 한들 내가 그 브랜드를 달고 나가겠다고 선뜻 나서게 되는 유능한 좋은 인재들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과제가 뭔지, 이거 집중적으로 토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냐 라는 걸 우리가 토론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려가는 추세라는 거. 그렇죠. 저 이제 뭐 이준석 위원장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 별로 인기 없는 거 맞아요. 바른미래당 하면은 사실은 입도 잘 안 떨어져요. 그냥 차라리 안철수 유승민 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정도로 아직 우리 당명조차도 익숙치 않고요. 냉랭해요.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기대를 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이미지를 못 주고 있느냐,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통합에 앞장서 왔는데, 우리 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 반복했던 말이 젊고 매력적인 당이었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제가 처음 쓴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대표님도 같이 이제 쓰셨는데, 젊고 매력적인 당.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통합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젊고 매력적인 당의 모습이냐, 우리 그림이. 아쉽게도 저는 젊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도 통합 과정에서 이미 마음이 접었다고 지금 계시는 당원분들 그렇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원 님이 말씀해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래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전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 고민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안 대표가 빨리 선대위로 이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반전에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말씀하세요. 내부를 하시러 온 겁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떠나서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던 시점이 2월 달이었죠. 2월 4일 뭐 한다고 했다가 좀 늦춰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월 한 달 동안 정치권의 이슈에서는 이 두 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평창 동교일입식에 쏠렸고 그 당시에 내려왔던 현송월 단장부터 김여정이 내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김여정 이후에는 김영철이 방남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더 회자가 됐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사단이 북으로 방북하고 나서 갖고 온 성과에 따라서 4월 말에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이 이제 3월 초인데 3월 말 정도가 되게 됐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한 라인이 개설되고 모든 게 다 북한 이슈.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 정치권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이슈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소소하게 나오는 몇 가지 이슈들 가지고 과연 지방선거에서 회자가 가능한가? 4월 말이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5월 달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직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에 있는 이 엄청난 외부 환경들을 띄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들을 마련하지 않는 순간 도저히 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대중에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지가 없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좀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 마련되겠어요, 근데?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거의 계속 뉴스를 브리핑하고 설명을 하는데 최근에 바른미래당에 대한 뉴스 소식을 드린 게 가장 최근 소식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했던 두 분이 만나고 주적 발언. 그걸 통해서 한국당이랑 연대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적으로 사람들한테 회자가 잘 되지 않죠.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한 번에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짧은 기간 안에 결국은 정치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시계를 돌려서 지난번 총선의 과정을 한번 돌아봐요. 그 당시 국민의당이 밖으로 나와서 창당을 하고 당시 이제 민주당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상황으로 가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건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양자 전 최고위원들을 영입하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계속 뉴스들을 재생산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으면 과거와 다른 정당으로 간다는 건데 그 정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은 다 나와요. 근데 좋은 얘기들을 한 번에 아주 알기 좋게 알맞게 포장하는 건 결국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과연 지금 있는 것이냐? 시간이 지나고 한 번에 다 보여줘요. 절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람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좀 쓴소리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래당이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이념적으로 좌우를 뛰어넘는다. 이제 좋은 얘기들인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한 번에 와닿는 게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한 구태정치와 다른 바른미래당만의 가치가 우선순위 1, 2, 3, 4, 5가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뉴스로 재생산할 수 있을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정당의 아이덴티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저희가 탈이념이라는 이념으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탈이념이라는 정당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지상욱 의원 대표에서 보수라는 어떤 보수라는 이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최이배 의원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진보라는 이념을 반드시 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통합이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우리는 탈이념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약간 덮어두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이념을 아예 모토로 삼으려고 간 것도 아니라 중간에 가던 와중에서 이렇게 탈이념을 갑자기 내세우는데 이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정쩡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하자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어떤 편향되지 않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사실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선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집권이라는 입장에서 과연 이 아이덴티티가 없는 정당, 정체성이 없는 탈이념 정당이라는 게 오래 갈 수 있을지 좀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보수냐 진보냐 사실 보수랑 진보랑 이거 개념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거 뭐 정치학자나 뭐 법학자도
그 개념 정의하는 건 상당히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렇게 딱 갈라놓으면 이렇게 편가르기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편가르기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의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뭐 탈이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아까 이슈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이슈 얘기하셨는데 너희는 정체가 뭐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게 김영철 방한 때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김영철 방한 때 사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죠. 저희도 이거를 정말 자유한국당처럼 뛰쳐나와서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지? 그 회담 자체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식이 또 있었단 말이죠. 우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새누리당, 기존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그리고 김영철의 한국 방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왜 너희들은 저렇게 세게 못해? 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취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적분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 당시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행동에 대해서 그래,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나가서 극렬한 행동을 보여야 그게 제대로 된 보수 야당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논란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른미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탈이념 속에서 과거와 다른 구태 정치에서 새 정치를 가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 이야기했던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정도가 맞는 거겠지만 근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특히나 정치를 분석하고 평론하는 분들이 바라보기에 바른미래당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딱 절반으로 갈아서 민주당과 대항할 수 있는 정당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두 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버리고 간다 그러면 선거를 사실상 치를 수가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선거에 치러갖고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는 특히나 하태경 지금 현재 최고위원인가요? 하태경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야당 경쟁을 통해서 한국당을 박살내고 이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을 박살내고 이기려면 그쪽에 있는 표를 갖고 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태경 의원은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런 방식의 노력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태경 의원의 노력을 통해서 과연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저는 한 20% 정도의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무너뜨릴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체성의 방향이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 오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 그래 지방선거에 연대하지 않을 거니? 라고 이제 바라보고 여기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턱대고 지금 와서 그래 연대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바른미래당이 기대하고 지지했던 젊은 층들의 중도적인 표심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라는 게 저도 참 걱정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정치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TV에 이 유승민 얼굴이 많이 부각되면은 이건 이 정당은 안티 홍준표 하러 온 정당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안철수 그 전 대표 얼굴이 비치면은 이 정당은 안티 문재인 하러 온 정당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게 어떤 언행을 해서가 아니라 어쩌라고 그러면 딱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결국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인물 영입이다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겠냐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2명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둘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둘을 융화시키기 좋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 뭐 지역 탈지역을 한다. 탈지역이라는 게 얼마나 좀 애매한 위치냐면요. 예를 들어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충청 대망론이 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탈지역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거를? 그게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남에 계신 분들은 호남이 소외받다 호남 소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호남이 집권해가지고 더 보상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탈지역주의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 영남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남 패권주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영남 패권주의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탈지역 가십시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얘기를 가장 중간자적인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잡고 있는 건데 물론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 지역색을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양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편승해서 굉장히 강한 전략들을 내세우는 반면에 우리는 거의 아무도 안 좋아하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약간 이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메시지가 안 나온다 결국에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지금 제3정당의 숙명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3정당을 하겠다,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대내에 천명하고 누가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운동화 신고 가 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남북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제 기성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북 대치 국면에 있는 나라인 한 제3정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남북 문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간지대라는 거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런데 제3정당,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철 그 사례를 들어봐도요. 우선 잠깐 이상한 시청자 한 명 개입했어요. 하태경이라는 이름에. 아 그래요? 아 제가 저 똘스를 지난번에 제가 못 나갔는데 제가 여기 나왔는데 좀 미안하네요. 이상한 시청자 한 명. 반가. 똘스에서 갈아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언제적 인사법이죠. 반가. 그런데 김영철이나 아니면 뭐 남북 그 뭐 단일팀이나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은 저는 기대 일색도 아니고 또 반대 일색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두 당은 기대 일색으로 가든지 반대 일색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저희한테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런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는 더 다수는 기대 섞인 우려 또는 걱정 섞인 기대 이걸 하고 있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러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고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방남 때는 저는 천안함에 가서 뭐 이렇게 묘소 참배하는 거 좋은데 좀 더 비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 김영철 방남 그거 뭐 우리 필요하다면 좋다. 그런데 먼저 왜 천안함 유족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냐. 왜 가서 먼저 설명하지 않았냐.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비판했더라면 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거라고 내가 계속 그걸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맨날 페이스북에서 그것만 하고 다니다가 그 문반들에게 집단 폭격 당했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찾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예.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국민들은 뭐 양극단에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붙는다? 이런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게 사실 제가 좀 약간 많이 우려되는 거는 바른미래당이 뉴스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바른정당 이렇게 얘기하지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면 뭐 너희 통합했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가십적인 이슈가 많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식의 품격 없는 그런 이슈 몰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만의 품격 있는 이슈 몰이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바른미래를 추구하고 뭐 좋은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유족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좋고 품격 있는 행위인데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여론을 이용해서 이것을 좀 집약시켜서 사람들이 우리 이거 하고 있어 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저는 절실하고. 그 지점을 이제 난 되게 위험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많이 뭐 그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참 맞는 말을 재미없게 그냥 옳은 소리만 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떡하지? 우리 방송 제목 자체가 바람 바른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나담으로 바꿀까요? 어쨌든 체제가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모든 걸 내던지고 이길 전략을 구사하느냐 아니면 계속 갓쓰고 이제 돋보 입고 이렇게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바른정당의 1년간의 노력은 진짜 갓쓰고 돋보 입고 다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약간 현실주의 정치로 넘어올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요. 보면은 거기 보면 재건축을 때려잡겠다고 난리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죠. 대한민국에 집 가진 사람과 집 가지지 않은 사람.
이 양쪽을 둘 다 잡는 방법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정견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반대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규제할 것이냐.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보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거든요. 당 차원에서 입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 어딜 가든지 세입자가 절반이고 집까지 사람 절반이면은 이 절반을 화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한다가 지금 우리 룰이 되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중간자적 위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간적인 입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입장. 방관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반대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찬성하기 때문에 같이 찬성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무색무취가 아니라 아예 아무 의견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진보층에서 욕을 먹더라도 거기에 강렬하게 저는 동의해야 된다 보는 거, 어느 지점에서는. 때로는 민주당이랑 이중대의 소리 들으면서도 강렬하게 또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애초에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일부분 동의를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김영철 우리 방한 때에 저희는 스탠스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준석 위원장이 아까 이렇게 손들고 난 페이스북에서 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랑 똑같았어요. 김영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이 올림픽 폐막식에 이제 귀빈으로 이렇게 영접받고 오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아까 장진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함 유가족들의 허가를 받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을 힘도 없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천안함 유가족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못 막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눈물 닦아드리고, 우리 스탠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잠깐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각이 안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부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초조한 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선거만 없으면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은 맞다고 이제 정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선거를 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향은 맞는데 이거를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한 방법. 그렇죠? 아까 뭐 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뭐 기존에 있는 매체가 우리를 왜 방송 안 해주세요? 우리가 따져봤자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채널 하나 만들어요? 아니 바담바담만 가지고 이거 공식적인 바담바담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잠깐 말씀드려. 바담 미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달합니다. 네. 기각. 좋네요. 너무 이상해. 바담비담은 너무 이상해. 우리가 어감이 바담바담이 같지 않나요?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그런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현수막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막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하지만 뭔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하는 거는 괜찮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스탠스는 이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쫙 이제 퍼뜨려서 각 지역에 현수막을 딱 걸 수 있도록 그거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여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게 되려면 당의 입장이 뭔지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해안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매스미디어에서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양비론도 아니고 무론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무의견으로 가버리니까 모든 이슈에서 소외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번에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그 천안함이 김영철 이슈 떴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청와대 청원을 주도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거 할 때 저는 오히려 전 자유한국당 사람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게 뭐냐면 제가 먼저 처음에 청원을 시작해서 2만 명, 3만 명 가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저 아무리 안보 이슈라지만 이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한 이슈를 우리가 따라하게 해야겠느냐는 식으로 그쪽에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그럴수록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안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터치가 되는 거지 당리당략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눈치 보면 볼수록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철새 같아 보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 생각이에요 확실히. 그 사람들은 우리 걸 안 따르는데 우리는 그쪽을 도와주고 있구만 해도 되겠어요? 그 사람들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걸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 보면은 가장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회색 분자, 기회주의자잖아요. 근데 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꼭 회색 분자, 기회주의자라고 그 너무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좋게 얘기하면 기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영역에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극단적인 좌와 우에서
이 어느 쪽을 대변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뭐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른바 이제 부동층, 그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 이분들이 약 30% 정도는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도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갤럽 조사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 바른정당 시절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갤럽에서 우리가 항상 대학생 지지율은 2등 나왔고 그게 14%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대학생 지지율을 다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념적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잣대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는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고 난 뒤에 이 내부적인 의견 조율에는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혹시나 이견은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승민 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 중에 유승민 대표 한 분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마음 상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더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이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와 정책의 문제도 그런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사실 동네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을 합쳤으면 그 다음에 이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두 당이 싸우지 않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뭐 공동위원장 이런 체제를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 공동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예요.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제가 대표급이네, 대표급.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래당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가갖고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젊은 청년층 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굉장히 하고 싶고 바른미래당이 출범한다 해서 기대를 갖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 현수막 보니까 바른미래당과 함께할 당원도 모집하고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써놨더라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한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혀 제대로 된 루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거대 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선거 공천할 때 공천에 관한 문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말만 하고 있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좀 답답함이 들거든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청년분들께서 좀 반론의 여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구가 안 열려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뭐 저는 아직 피선거권이 없어서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뭐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바른정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목민관 학교나 어떤 바른정치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지금 목민관 학교에 있는 제가 아는 형 누나들이 다 떠나고 있거든요. 선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분명 지금 통합한다고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못 챙기는 건 있겠지만 이 목민관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노력은 다른 정당보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왜 떠나는 차별성은 거예요? 선거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탈이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아니니까 떠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자기가 나가려고 했던 지역구에 경쟁자가 생기고 또 다른 분이 위원장이 되고 이러시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지적이 맞는 게 지금까지 바른정당은 창당한 이유로 제가 거기에 목소리를 넣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면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득권이거든요. 보면은 그 기득권이라는 건 정당에서의 경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당에 조금이라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난 항상 실력대로 가는 상황을 만들겠다. 공천이든 뭐든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는 창당하고 1년 동안에 중앙청년위원회도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청년위라는 게 사람이 쌓이고 이력이 쌓이면 그 사람들 뭘 해주지 못하면 기득권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안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제가 하면서 사실 합당 이후에 저는 당부를 하나도 저는 손 안 댔어요. 왜냐면 제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진해가지고 이학재이냐면 전화해가지고 선거기획단에 무조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학재 의원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더라고요. 당신 지역구 선거인데 시간 너무 뺏기는 거 아니야. 근데 우선 당이 살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한 가지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기획단에서 제가 의견 내고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광역의원, 지방 광역의원의 비례대표는 적어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방법으로 선발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른정당에서 했던 토론 배틀 방식으로 선발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방식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아주 좋네. 기득권의 축적이라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실무적인 단계까지 제가 아마 내일 내놓을 텐데 되게 중요한 게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스펙 쌓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시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출마자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럼 지역위원장으로서 네. 지금 공천권이 있잖아요. 네. 저 기초위원들, 네. 그죠? 네. 아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역위원장. 뭐 어쨌든 실질적인 영향력이 네. 있죠, 네. 지역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천을? 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제가 한마디 저는 드릴게요. 네, 제가 기초의원 출신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20살, 20대 후반에 기초의원 해본 경험에 따라서 그렇군요. 실질적인 바닥 정치를 해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위원장이라는 양반들이 기초의원을 공천해 준다? 상당히 거부감이 들고 솔직히 팟캐스트니까 좀 기분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실명 거론하셔도 되는데. 과거에 고소고발이 있을 수 기준을 보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 그때 기분이 나빴다 이거예요? 지역위원장이 왜 나를 공천해?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나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기초원을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럼 누가 공천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미래당이 미래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위원 선거에 만약에 이게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바른 미래당에서 유일하게 쉽게 그래도 나름대로 선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기초의원이거든요. 그럼 저는 첫 번째로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이 기득권 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놓고 이거를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역 단위의 서울시당이나 경기도당이나 광역 단위로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책임성을 갖고 지역에서 과거에 했던 누군가를 나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지역에서 진짜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고 나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이 벽을 쳐서 막아놨던 거고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그 공천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도당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투명한 제도가 그 되고 제도와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줘야죠. 저는 근데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공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순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서 하실까요? 이게 뭐냐면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중앙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물론 시도당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겠지만은 광역의원 중에 적어도 아까 말했던 서울시는 광역 비례가 10명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6명이고 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토론 배틀이라든지 실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기초의원 레벨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번 정도 엮어가지고 토론 배틀을 할 의향이 있고 처음 그걸 기획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한 번에 모든 걸 이룰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봤던 현역 의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게 경선을 한다 해도 현역 의원 인지도 높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재공천하는 상황이 많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들에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민의당도 당의 이력이 2년밖에 안 됐고 바른정당도 당의 이력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여라는 걸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천 심사를 하겠다고 저는 이제 봐야 되거든요. 공천 심사 시당에서 그걸 해야 된다 봐요. 시당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대목인데요. 시당이 우리 당의 현실상 시도당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시도당한테 어떤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그게 뭐 옳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들 그러면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어떻게 하냐? 지역위원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다 지역위원장이 자기 사심대로 자기 사람 심는 데로만 갈 거냐? 꼭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보관은 저는 그렇게 계획을 저희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몇 가지 원칙을 공표를 했어요. 하나는 수기제를 하겠다. 토론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뭐 김병민 요런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학이 세 개가 있는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하루 종일 토론을 계속하는 식으로 그래서 패널들이 채점을 할 수 있잖아요. 채점을 하고 당원들이 와서 그걸 보고 당원도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종합해서 후보를 정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입장을 정해놨어요. 두 번째는 근데 이 대목에서 그렇게 토론을 시킬 만큼 후보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있죠. 그래요? 저희는 이제 풀세트로 갖춰지지는 않았는데
구의원 단계에서는 벌써 경쟁 구도는 됐어요. 일부분. 그래서 위원장이 뛰어나면 저렇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저는 세워놨어요. 적어도 기초 광역 의원 후보 선정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뭐 다른 당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를 했어요. 막 그 후보당 1,000만 원, 2,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돈 갖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역 시의원, 구의원을 이름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현역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저는 2%가 안 된다고 알면 봅니다. 간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알면 간첩. 간첩 말고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돼요.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후보를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절대 거예요. 모르죠. 그러면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이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여론조사를 한다? 이건 조작인 거예요, 무조건. 지금까지 후보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여론 조작에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이제 원칙을 좀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기제를 하게 되면은 저는 1인당 아마 한 1,200만 원 후보당 이게 거두면 패널들 오시면 그분들한테 뭐 교통비 드리면 돼요. 교통비 뭐 그날 일당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가장 공정하고 지역위원장 손 안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도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장들이 이렇게 자기 손을 떠나서 공정하게 채점하는 선발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신 거고 결국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비단 특정 지역에 있는 지구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전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한번 지역사회를 위해서 출마하고 봉사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공간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 공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태로서 나의 2년 뒤 총선을 위해서 당연히 조직 관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심으로 공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특정 정치인의 뭐 내연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 정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사심 공천하게 됐을 경우는 2년 뒤 나의 총선과 그리고 나의 지구당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겠다는 각서를 쓸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사생결단의 의지가 없이 저는 이거를 진짜 아이디어 많은데 공동위원장님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만나기 쉽지 않네요. 그런 결단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장지현 최고위원도 그거는 같이 우리가 큰 틀로 같이 하는 걸 보는 게 저는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소위 말하는 돈과 시간을 쏠 수 있는 스펙이고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 보는 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공천의 원칙이 실력에 가까운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력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뭐 학종으로 가게 되면은 뭐 결국 대학 진학할 때 돈 많고 시간 많은 집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 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공천도 만약에 정당에 대한 기여도와 이력을 보기 시작하면요. 돈벌이 안 하고 정당에 붙어 있는 사람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당에 가서 모든 행사에 얼굴 비치면서 위에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얼굴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유리해지는데 이 두 가지는 진짜 정치하고 싶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은 가질 수가 없는 스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저는 우리가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의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1시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가능한 1시간으로 끝내자고 했지만 오늘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괜찮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모시기 힘든 분들을 오늘 또 모셨으니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까지 모셨으니까 조금 더 의견도 여쭙고 싶고 지금 이제 막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보시는 분들께 상품으로 딱 묶어서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아까 100명이 넘었었어요.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놀라더라고요. 이 방송이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이 넘어? 그렇죠? 이게 제법 괜찮은 거라고. 지금 몇 명이 넘나? 90명? 지금 91명. 아까 100몇 아까 명까지 102명, 올라갔다가 3명까지. 대단하군요. 오늘은 심지어 내가 우리 최고위원회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는 원래 40명 정도 보는데 그중에 당직자가 29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위원회를 능가했네. 최고위원회는 일주일에 3번 하니까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98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선이. 그래서 이 질문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지금 여론에서 바른미래당 지선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이슈가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슈도 있고 유승민 대표도 본인은 고사하고 있지만 뭐 대구시장이든지 서울시장이든지 나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론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널분들께서는 어떤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지선에서 역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슈를 좀 정리를 해서 가죠. 그 연대 이야기는 우리가 당에서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일체 연대도 없다. 이건 우리가 당에서 딱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네,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안철수 전 대표님의 등판론 이 얘기는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양새로 언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가위바위보라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보면은 본인이 이제 선거에서 이긴다는 모든 선거 정치인들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치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희생하러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몹쓸 짓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안철수 대표를 선거에 추대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한다. 그분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나가라 추천해 드리는 거지. 절대 당신 나가 죽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과 그분의 격에 맞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 안철수 안 나가면은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안철수 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논의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안 전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나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낮다. 상당히. 그러니까 나가는 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선언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분이 가진 잠재력을 굉장히 좁은 범위로 활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언제냐 했는데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4월 말에 또 남북 정상회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잖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칼 같은 타이밍을 하나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 이슈랑 이렇게 묶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철수 대표는 우리가 지금 가진 그 인재 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성급하게 자꾸 예를 들어 이건 또 오해 살만한 얘기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가 안철수 대표한테 그냥 무조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또 국민당 출신 인사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 언급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 타이밍을 잡는데 미투를 피해갈 수 있을까? 봐요. 타이밍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내 제안까지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수도권 유지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이상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출마 선언하시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 있다 봐요.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안 대표가 수도권에서 특히 노원에서 경시를 하셨기 때문에 노원은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를 어쨌든 전부 다 기획할 수 있는 수도권 관련 특위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정책을 총괄해서 자신이 이제 좀 조율할 수 있는 거를. 왜냐면 우리가 선거 들어가 보면요. 나는 이제 노원이고 위에 의정부에 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의견이 완전 달라요,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노원구에 가서 이런 얘기 해도 저 위에 있는 사람 얘기 다르니까 니네 당에서 합의하고 나온 거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건 우리 당에서 중량감 있는 안 대표 정도 역할에 인사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휘관 유선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 반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전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함께하셨던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대표 등판론은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죽는 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나가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안철수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믿는 입장이고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서 살면 더 좋죠. 다만 두 번째는 저는 유 대표도 같이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당의 가장 큰 두 자산은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거든요. 근데 안 대표만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뭔가 제가 아까 모두에도 안 대표가 등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느냐 과연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카드가 유승민 대표의 등판으로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에너지가 상당 부분 발휘될 수 있다. 더하기 근데 우리 당이
또 피해야 될 것은 그 두 분만 바라고 있는 것도 저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각 단위에서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비례대표 의원들 당 이름으로 배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회, 비례대표 의원은 배지 던지고 나가도 당한테는 아무런 손실이 없어요.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죠? 당한테는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 당의 그런 후광으로 배지를 달았으면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비례대표 의원의 결단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자꾸 나오면 그래서 들썩들썩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을 거고 혼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배지를 던져 나가도 당에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비례대표분이 13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30분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13분 다 나가시면 저희 교섭단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계를 하잖아요. 승계 한 명 더 들어오지. 아 바로 그때 승계 바로 승계가 되죠. 근데 이제 몰라서 두 당이 그런 게 아니고 통합이 아마 된 궁금하신 거면 분들이 국민의당이 비례세가 되는 거예요. 우린 비례 후보가 없으니까. 자, 저도 이제 한 말씀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 대표님이랑 유 대표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를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을 대구로 나가라는 얘기인 건가요? 저는 뭐 대구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유승민 대표의 대구시장 출마를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전 대구가 더 높지 않나. 역으로 그러면은 유승민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안철수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뭐 괜찮은 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나리오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아무나 나가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정책 자산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비례대표 의원이 나가갖고서는 뭐 이렇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으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몸집이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17개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사실은 오만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들까지 해서 총 7개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딱 특정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서울시장이 지점을 하나 찍을 거라고 보는 거고 몇 군데 지역에서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다 가져갈 수가 없다면 특별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몇 군데를 정확하게 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 선거를 나가라고 그런 건 사실은 거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대구시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권현진이라고 하는 현직 시장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상당한 의미를 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배지를 떼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저는 거거든요. 약간 차이가 안 대표는 어쨌든 본인의 판단을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출마설이 나오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은 약간 다르다 보는 것이 현역 의원 상태에서 원내에서 할 일이 있다 보는 것인데 물론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 유승민 의원이 희생하는 형태를 보인다면은 당 분위기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다만 안타까운 게 이번에 만약에 두 분이 전부 다 지방선거나 광역에서 이제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분이 어떤 분이 당선되고 안 되고 간에 그분들은 중앙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고 차기 대권 후보 중에서 분류에서 빠지게 됩니다. 보면은 당선되더라도 당선되면 당연히 빠지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겹쳐있기 때문에 거의 빠진다 보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이 또 그러면 유지될 수 있겠느냐도 하나의 저는 위기 요소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잘 되시는 분은 물론 잘 된 것 자체는 좋겠지만은 지방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남경필 지사나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봤을 때도 중앙정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효과 대선 때 돼서는 다시 부각될 수 있겠지만 그간 좀 부각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떨어지면 이분은 내상이 상당할 겁니다. 아니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다음 대선이랑 딱 겹치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겹치죠. 딱 겹치잖아요. 같은 해잖아요. 그런데 근데 일이 있죠. 사태가 아니죠. 이런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이미지, 거기에 대한 상징성과 대구시장과 부산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의 이미지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철수 전 대표라면 서울시장 출마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는 0이라고 봅니다. 얻을 수 있는 것만 있지 이룰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다만 부산시장으로 가라 그러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면 결사 반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유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건대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걸출한 두 대권 주자가 만나갖고 선거를 치르는 건데 이게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대한 역할론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현재처럼 유승민 대표와 박주성 공동대표 형태로서 적당한 선에서 선거를 끌고 가는 순간 그냥 지금 같은 지지율로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 짓는 발언 속에서 한 번의 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뭔가의 혁신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유 대표와 안 대표가 하루빨리 만나서 선거에서 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짐을 좀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만약 출마하게 되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형태로 너도 출마해라가 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반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해주세요를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대표가 돌면은 저는 유승민 의원이 같이 지원 유세하는 모습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는 선거는 절대 나가지 마시라. 저는 안철수 대표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들어나가야 되는 것이 지는 선거에 희생하러 나간다. 우린 지금 정치권에 수많은 그런 호언장담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사라진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지점이 어디라 보냐면은 최소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리가 이제 3월 중순 말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거잖아요. 아마 그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거거든요. 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30% 처우기 지지율 나오는 순간 저는 우리 당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출마자가 줄을 이을 거라 봅니다. 거기가 시발점이고 가서 15%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저는 출마자들이 이 줄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들과 또 시너지 낼 수 있는 요소가 적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시뮬레이션이든 뭐든 돌려보면서 그게 나왔다 생각했을 때 큰 결단을 통 크게 한 번에 단번에 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부자 입장에서 제안 하나만 좀 드리면요. 저는 두 대표가 이번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는 거고 한 분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라면은 꽃놀이패를 누군가가 쥐게 되는 거라면 그 반대적인 급으로서 또 다른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롤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 대한 인재 영입의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 명 한 명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선거 전체를 치러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한 사람이 갖고 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나머지 선거까지 한다. 저는 아까 위준석 위원장 얘기 약간의 좀 반론을 제기하면은 노원병이든 다른 지역의 선거까지 챙기면서 내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챙겨요? 이게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면 당선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다 붙여 유승민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좋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영입하면서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명의 한 발을 빼고서는 그냥 하는지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 그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제가 수도권 특위 위원장을 하라 했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의견이 뭐냐면은 연착륙하는 방법이고 경착륙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안철수 대표 출마하라는 분들 지금 입장은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합당하고 나서 즉 역할 안 맡겠다 했는데 뿅 하고 나는 후보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도권 총괄이라는 거는 한 달 정도 이제 하면서 공약들 정리한 다음에는 그만둬야죠. 그 다음에 본인이 후보로 전환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후보로 나섰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역시 그래도 안철수는 대선 후보급이라는 걸 다시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는 뭔가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것인 게 지금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면 제 생각엔 지금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후보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후보들이 지금 잘 확보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효과를 기대해서 후보들을 나중에 지금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준석 최고 얘기처럼 나중에 등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시기를 놓친 거죠. 그때 후보들을 확보해서 뭐 선거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지금 등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대구시장 유승민 대표 출마 관련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 제가 정치학교 수업을 들을 때 좀 흥미로운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고성국 박사님께서 강연을 하시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선 얘기를 하시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을 나가야 된다. 그 이유는 유승민 대표는 아직까지 뭐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물론 당선이 안 될 확률도 매우 높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지금 한 20.3%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대구에 뛰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죽어서 사는 길을 택해서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느 정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 배지를 어쨌든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대구시장 자체가 어떤 대권 후보라는 것과는 아직까지 뭐 거리가 먼 위치니까 약간 두 가지 의견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 박사님이 유승민 대표의 친한 절친과 지인이었으면 그런 제안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군요. 남이니까 할 수 있는. 안티라는 건 아니지만 그 명분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든지 툭툭 내뱉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인 당의 생존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유승민과 안철수라고 하는 걸출한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안희정 지사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의 그룹들이 한 명, 두 명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걸출한 자산이라고 보고 어제 안랩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 인물들이 사실상의 바탕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을 해서 한국당과 피 터지게 싸워서 너랑 우리랑 한번 죽어갖고서는 누가 죽는지 한번 경쟁해보자라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비껴갈 수 있는 건 비껴가야 돼요. 한국당도 정당으로서 생존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남 지역에 홍준표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죠. TK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쉽게 접근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이 가져오는 건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온갖 힘을 쏟아야 되는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그쪽에 가서 적당히 명분 갖고서는 칼 맞고 죽어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정당 대표들의 예의는 아까 아니라고. 고 박사님이 한 얘기를 저도 이제 들어가지고 깊게 이제 고 박사님 주변에서 하는 거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대한민국에 지금 TK가 결국엔 대통령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공산에 가서 그걸 잡아서 와서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게 자유한국당이 그걸 봐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오만 욕을 다 들어가면서까지 대구에 자기가 지역구 출마하겠다 하는 걸 봐도 그게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전쟁에서 보면은 회전에서 크게 붙어서 이기는 건 방법이지만은 상대의 보급로를 끊어내서 이기는 것도 있고 기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대구를 전공법으로만 뚫는다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는 대안적 지지를 하기도 하는 게 대구라는 게 안철수 대표 보시면은 대구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투자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론 애정은 있으시겠지만은 거기에 뭐 중점적으로 대구로 공략하겠다 해서 뭔가 캠페인이 벌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대선 때 일시적으로 대구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푹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3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대세가 중요하지 오히려 지역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견고함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예상했듯이 네, 아주 열띤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돈 받고 하는 사람인데 공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승민 대표님을 포함한 그리고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을 두 우리 당의 자산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데 뭐 유승민 대표님은 사실 우리 바담바담에 1회 게스트로 모셔서 그걸 우리 돌발 질문으로도 던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냐. 어쨌든 뭐 완강하게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질문으로 시간을 소비한다는 보다는 이제 이 두 분의 역할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최선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괜히 힘썼네. 허셨네. 근데 뭐 또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하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라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전략적인 차원에서 두 당의 걸출한 대권 주자가 누가 서울시장에 출마할지 모를 정도로 이슈메이킹하고 흐름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왜 그런 거를 가지고 나는 안 나가? 딱 이렇게 하는 근데 게. 그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때 반사적으로 매일경제인가 어딘가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보다 유승민 대표가 경쟁력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뭐 그 당시 뭐 한참 전에 아무 의미 없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나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안 대표랑 여론조사 지지율 갖고 숫자가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안철수 대표한테 엄청 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나가실 가능성이 높은 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한 번 나오니까 그때부터 유승민 대표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당에서 봤을 때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흘러나오다 보면은 호사가들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됐지. 안 대표에 대한 배려에 가까운 서울시장은 거지. 절대로 안 나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어놓고. 그게 유승민 대표 제시하는 간제비협법입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우리가 물어본 게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없다고 하셨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이긴 했었죠.
뭐 상황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김병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나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네. 원래 권성주 출마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장? 아니 부산시장. 부산시장? 갑자기. 아, 그거 당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 왜냐면 나는 권성주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부터 부산시장을 상당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요. 대를 이은 출마 가능한다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서 너무 이게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가지고 아니 조직도 다 마련돼 있을 거고 아버님 조직이. 네, 그거는 곤란해지셨어요. 제 7회 특집 방송으로 권성주 편 가겠습니다. 부산시장 부산시장 출마하는 것이냐. 네. 이것도 뭐 우리 당의 선풍성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뚜껑을 덮어두는 걸로. 그렇죠. 네. 근데 라디오 제가 하는 거 물려받아서 하면은 못 나가요, 이제. 아 맞네요. 아니,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나갈 수 있어요. 15일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정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오. 나중에 뭐 상황이 돼서 갑자기 나가게 됐다. 너무 결정 일찍 하시고.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아직까지 노원병 출마 확실하지 않게 하다고 하면 너무 일찍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예비 등록 안 했잖아. 안 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선언하세요. 너무 공공연해서 난 모르겠다 근데. 아직. 예, 제가 동작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제비 합법. 서울시장은 왜 안 돼? 예? 동작에 꼭 이기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준영? 거기까지는 비밀로 이렇게. 자, 이게 결코 이 내부 통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추 1시간 반 정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만 재밌네요 아주.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똘스보다 나은데? 30분이라고 얘기 듣고 여기 왔는데요.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오늘 그때 아니 그런데 30분이라고 얘기 듣고 왔는데 1시간 반을 했구나. 똘스의 그 조회수는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바담바담의 몇 배가 됩니다. 그거는 알아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똘스는 여기도 대신에 좋네. 당연하죠. 똘스는 대신에 의원님이 몇 분 나오시죠? 두 분 나오죠. 두 분. 그렇죠. 현익원님 4분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현익원 네, 두 분이시구나. 네, 현익원 2분 나오시고 우리는 현익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가 왜냐면 시청률 높이는데 가장 좋은 게 안티가 중요하거든요. 안티가 많다. 안티가 많으신 분들이야. Anyway. 아니 그건 인정하고 우리는 가야지. 안티도 없잖아. 원래 방송 중에 시청률이 욕하면서 보는 방송 만든 것도 있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유일하게 안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머선 선수 오늘은 안 하셨어요? 안 했어.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 오늘 김병민 교수께서 그거 참 좋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아까 제안했던 그렇죠? 우리 강력 단위에서는 비례대표 토론으로 한번 뽑자라는 그거 가서 좀 얘기가 같이 밀자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당의 지금 선거대책위원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사회자는 권성주 쓰고 노란들게. 그리고 진짜 지역 단위에서 네. 그 토론 있잖아요. 네. 김병민 이런 훌륭한 교수. 여기 비싸서 안 되고 여기 싸니까 여기. 그래? 예. 안 돼. 우리 당내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외국 사람이지. 외국 사람이. 여긴 공짜인데. 뭐 싸게 해줄 네.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네. 정치 혁명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특정 지역에서만 하면 안 되고 이 바른미래당이 진짜 전체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은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궁금한 거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시고 토론을 통해서 실력을 이제 가린다라는 건 있지만 근데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게 현장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게 꼭 이 토론 실력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그 달변가가 아닐 수도 있고 정치에서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이 스킨십이 강하고 이 정말 밀어붙이는 이 파워가 있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근데 토론만 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오해인 게요. 네. 말 실력을 본다는 게 아니고 패널이 뭘 검증할 거냐라는 이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뭘 해왔냐? 지금까지 한 게 뭐이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건 심사죠, 심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토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둘을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 그 정책이라든가 패널이 쭉 나와서 질문도 하고 또 뭐 토론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죠.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거냐. 저는 근데 저는 그거랑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저는 실력이라고 아까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10가지 현안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찬반을 얘기해봐라. 그럼 찬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지간해서 2명의 사람이 10개의 주제에 다 찬반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2의 10승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대립이 있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토론을 진행해가지고 토론 실력을 보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벤트로 해서 비례대표 뽑는 정도에는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후보 뽑는 데는 저는 아니, 그렇죠. 토론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죠? 지역구에서 저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 전체에서 비례 한 명 정도 뽑는데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쓸 구단위에서 수는 있겠죠. 비례 한 명 정도 뽑는 거에는 우리가 지역 정치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던 거죠. 그거를. 그래서 아까 인소 위원장이 제안했던 우리 작년에 있었던 대학생 토론 배틀 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토론 잘하는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 와서 근데 청년 재배에 논평도 잘 써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지만 아니 아니, 저 우승자 아니고 우승자 저기 계속 댓글로 계속 나오고 우승자는 왜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일주일 쉬고 있어요. 그런 어떤 토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실력 중심의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오늘 있었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선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또 김영 교수님 모시고 그렇죠?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죠. 우리 똘스에도 한번 나오세요. 이제 다음번에 김영민 교수님 모실 때는 우리 당원이 비싸다니까. 저 비싸다니까 오늘 왜 자꾸 자원봉사로 온 것 같은데요. 비싸다니까 왜 자꾸 이거 댓글에는 10분만. 네네. 바른미래당으로 오시라고. 아유. 아, 가입하시라고. 네. 자, 우리 가르쳐 인재 영입을 위해서 한번 아니 그래서 이 옷을 아까 걸었잖아요. 옷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네. 진짜 수고하고 마무리하시죠. 베스트 댓글한테 준다 그랬는데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딱 해야 지금 시점에 끊어가지고 제작진이 가장 많은 글자 수를 단 사람한테 한번 골라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옷 가지고 싶은 분. 선착순으로 할까요? 반전으로 막 김정수 대변인님이 아까 엄청 썼는데 김정수 대변인. 우리 김정수 대변인 좀 우리 안 돼요? 패널로 아이고 저 당내 인사 안 돼요. 맞아요. 당내 인사 안 걔는 되고. 안 줘도 어디서든 당내에서 이거 패딩도 알아서 어서 입으면 되지. 자, 오늘 어쨌든 장진영 전 최고위원께서 우리 잠바를 기증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잠바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것인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회 때 버리지만 마세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장진영 전 최고위원께서 약 4시간 정도 있고 계셨죠, 이제? 약 4시간 정도. 가치가 엄청 높아져. 충분히 감가상각이 돼. 약 4시간 정도의 채취가 묻은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의 우리 바른미래당 뜨끈뜨끈한 잠바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잠바예요. 그렇죠? 네, 저요, 이 잠바가 그랬다고요. 다음 회 추첨을 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따로 이제 클로징 멘트는 또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도 아마 8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아이고야. 공지를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직전에는 YTN 틀어보시면은 권성재 대변인이 돈 받고 방송합니다. 아직까지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정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정해졌어? 어? 왜 안 정해졌어? 아니, 제목이 여의도 아이돌이더라고. 여의도. 아이돌. 아이돌 하면 되지. 아이돌 외모신데요? 오케이. 쓸데없는 데서 자, 끝나지 않는 우리 바랍니다. 이제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